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5번째 날, 그리고 5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날. 데카메론의 4번째 날이 끝나고 5번째 날이 시작된다. 피암메타가 이끄는 가운데 사랑하는 연인이 얼마 동안 역경이나 불운을 겪고 나서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미 동력은 완전히 환해졌고 떠오르는 햇살은 우리의 반구를 온통 밝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무들 사이에서 즐겁게 지저귀던 새들의 달콤한 노랫소리에 눈을 떠 자리에서 일어난 피암메타는 다른 부인들과 세 청년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느릿한 걸음으로 풀밭으로 내려가 이슬에 젖은 풀을 밟으며 넓게 펼쳐진 들판을 향해 태양이 어느 정도 솟아오를 때까지 동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뜨거워진 햇살을 느끼고는 방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최고급 포도주와 과자가 가벼운 피로를 풀어주었고 그들은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쾌적한 정원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여왕의 요청에 따라 몇 곡의 노래와 한두 곡의 발라드를 가볍게 부르고 집사가 사려 깊게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재미나게 하고 난 뒤에 늘 하던 대로 정해진 순서를 잊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잠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왕은 낮잠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각자에게 자유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잠을 자러 가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정원에 남아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9번째 시간이 좀 지나자 여왕의 바람대로 늘 그랬던 것처럼 다들 분수 주위에 모였습니다. 9번째 시간은 대략 3시 정도를 가리킵니다. 지위에 맞게 먼저 자리에 앉은 여왕은 미소를 지으며 팜필로를 향해 행복한 이야기의 처음 순서를 맡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분부를 받은 팜필로는 쾌활하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 에피제니아를 사랑하면서 지혜로워진 치모네는 바다에서 그녀를 납치합니다. 그 일로 로도스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히지만 리시마코가 그를 구해냅니다. 그는 리시마코와 함께 에피제니아와 카산드레아를 결혼식장에서 납치하고 여자들과 함께 크레타 섬으로 도망칩니다. 그리하여 여자들은 두 사람의 아내가 되고 각자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부인들이여, 오늘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군요. 그런 하루의 처음을 시작해야 할 저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만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게 될 행복할 결말이 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괜히 비난하고 질책하기도 합니다만 사랑의 힘이 얼마나 신성하고 강인하며 충분히 선한 것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도 사랑을 하고 계시니 제 생각을 크게 환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들 읽어본 키프로스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에 나오듯 키프로스 섬에는 아리스티포라고 하는 아주 고매한 신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단 한 가지, 즉 운명이 그를 괴롭히지만 않았다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을 사람이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티포에게는 유독 체격이 크고 늠름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물론이고 그 일대의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아들이 머리가 많이 모자라서 뭔가 특별한 걸 바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갈레소였죠. 하지만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버지가 아무리 달래고 때려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아예 읽지도 못하고 예의도 익히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거칠고 기형적인 목소리에다가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더 가까운 행동을 보이는지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치모네라고 불렀답니다. 치모네란 그들 말로 커다란 짐승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가망 없는 인생을 지켜보기가 너무나도 지겹고 이미 자식에 대한 희망을 다 버린 상태였던 아버지는 고통의 근원을 눈앞에 두고 싶지 않아 아들에게 시골로 내려가 소작인들과 함께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치모네는 그 거친 사람들의 관습이나 행동이 도시 사람들에 비해 훨씬 자기에게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이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모네는 시골로 갔고 거기서 자기 식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오가 훌쩍 지나서 치모네가 어깨에 굵은 지팡이를 메고 이쪽 밭에서 저쪽 밭으로 지나다가 그 근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숲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마침 5월이라 숲은 실록이 무성했어요. 행운이 그렇게 인도했는지 그곳을 걸어가던 치모네 앞에 키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초원이 펼쳐졌는데 그 한편에서는 시원한 샘에서 맑은 물이 솟아났고 그 곁에는 아름다운 처녀 하나가 푸른 풀밭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대단히 섬세한 옷을 걸쳤는데 순백의 속살을 거의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5월의 숲에서 샘물 곁에 잠을 자는 여자의 이미지는 당시 기사 애정소설에 등장하는 표준적인 유형입니다. 중세에 확산된 상징체계에 따르면 5월의 숲과 샘물에는 영혼의 내밀한 곳에 잠들어 있는 덕성과 힘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장소이자 계기가 됩니다. 특히나 허리 아래로는 새하얀 얇은 천만 덮고 있었죠. 그리고 발치에는 처녀의 하인인 두 여자와 한 남자가 비슷한 모양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여자를 보게 된 치모네는 굵은 지팡이에 기대서서 한마디 말도 없이 경이로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번의 교육에도 세련된 즐거움 따위는 터럭만큼도 들어서지 못했던 그의 투박한 가슴에 어떤 생각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생각은 거칠고 딱딱한 그 영혼에 그녀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가슴에 깃들어 그 사랑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드는 청신체파의 작시법을 따른 구절로 보입니다. 신곡 연옥편 2곡 111에서 114행에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속삭이는 사랑, 그가 부드럽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 부드러움은 아직도 내 안에서 울리고 있다. 그리하여 치모네는 처녀의 몸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결에 감탄하고 그 금빛을 음미하면서 이마와 코, 입, 목, 어깨 그리고 요컨대 아직 조금밖에 부풀지 않은 가슴을 눈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농사꾼에서 갑자기 미의 판관이 된 것이죠. 치모네는 깊은 잠에 빠져 굳게 잠긴 두 눈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여자를 흔들어 깨울까도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여자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만 같아서 이건 여신이 틀림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성한 것은 세속적인 것보다 더 숭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여자가 스스로 깨어나기를 가만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너무 오래가는 듯도 했지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즐거움을 맛본 치모네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야 에피제니아라는 이름의 그 처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눈을 뜨고 머리를 들다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에 기대선 치모네를 올려다보고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치모네, 이 시간에 숲에는 뭘 찾으러 온 거야? 생긴 모양이나 거친 행동 때문에도 그렇고 아버지가 귀족에다 부자라는 사실 때문에도 그렇고 마을 인근에서 치모네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치모네는 에피제니아의 휘둥그레진 눈만 멀거니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어떤 달콤한 느낌 같은 것이 솟아나와 일찍이 맛보지 못한 즐거움으로 속을 가득 채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녀는 그 꼴을 보고는 이 인간이 이렇게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자기에게 수치로 돌아올 만한 행동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하인들을 불러 일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모네, 그럼 나중에 봐. 그에 대해 치모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랑 갈 거야. 여전히 그가 두려웠던 처녀는 동행을 거절하고 싶었으나 끝내 떼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치모네 집 가까이에 위치한 자기 집까지 그를 따라오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치모네는 아버지 집으로 갔고 다시는 시골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은 좀 귀찮았지만 무슨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관찰하면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에피제니아의 아름다움을 통해 치모네의 가슴에 꽂힌 사랑의 화살은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를 단번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변화는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그를 아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치모네는 우선 옷이며 그 밖의 다른 것들을 제 형제들처럼 훌륭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크게 기뻐했죠.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과 사귀며 신사가 갖추어야 할 그리고 특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예의를 배웠습니다. 모두가 크게 놀라는 가운데 치모네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초적인 학문들을 깨쳤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그의 거친 목소리와 촌스러운 말투가 점잖아지고 세련되어졌으며 성악과 기악을 능숙하게 하게 됐고 승마를 비롯해 바다와 육지에서 행하는 병법의 정통한 전문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갖춘 훌륭한 점들을 세세히 열거하기가 어려우니 짧게 말씀드립니다만 요컨대 치모네는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날로부터 4년도 안 돼 키프로스 섬의 어느 젊은이보다 더 특별한 재능을 갖춘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청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피제니아에게 품은 사랑에서 기인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치모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분명 그의 출중한 영혼에 깃든 하늘이 주신 뛰어난 재능이 질투심 많은 운명으로 인해 그의 마음 작은 한 구석에 강한 쇠사슬로 묶여 꼼짝도 하지 못하다가 운명의 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의 여신이 그 모든 사슬들을 자르고 끊어버렸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신은 잠들어 있던 재능을 깨어나게 했고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여 야만스러운 어둠에 갇혀 있던 그를 밝은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재능을 자신의 규칙에 따라 빛으로 인도해 이것을 어디서 끌어내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랑에 빠진 어느 젊은이들처럼 에피제니아에 대한 치모네의 사랑이 도를 넘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리스티포는 사랑이 숫 양을 사람으로 돌아오게 했다 여기고 끈기 있게 참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숫 양은 우둔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6번째 날 8번째 이야기에서 프레스코의 조카 딸을 묘사할 때 7번째 날 5번째 이야기에서 질투쟁이를 묘사할 때도 쓰입니다. 치모네는 에피제니아가 자기를 치모네라고 불렀던 것을 떠올리면서 갈레소라는 이름을 거부할 정도였으며 자신의 소망이 정당한 결실을 맺도록 에피제니아의 아버지 치프세오에게 딸을 아내로 달라고 거듭 졸라댔습니다. 그러나 그럴 적마다 치프세오는 딸이 로도스 섬의 귀족 청년 파시문다와 약혼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에피제니아의 결혼 날짜가 다가와 파시문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를 보고서 치모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 에피제니아여, 이제야말로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때로구나. 나는 그대 덕분에 사람이 됐다. 그대를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신보다도 영광스러우리로다. 이는 분명 그대를 갖느냐 내가 죽느냐의 문제로구나. 그는 이렇게 되뇌면서 친구로 사귀던 몇몇 귀족 청년들을 은밀히 모아 비밀리에 해전에 적합하게 완벽하게 무장시킨 배 한 척을 끌고 바다로 나가 에피제니아를 로도스 섬의 남편에게 보내는 배가 출항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파시문다의 친구들은 처녀의 아버지에게서 성대한 대접을 받고 바다로 나서서 로도스로 뱃머리를 돌려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한잠도 못 잔 치모네는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 쫓아가 뱃머리에 서서 에피제니아의 배에 타고 있던 자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멈춰라. 돛을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한 놈도 빠짐없이 바다에 수장시키겠다. 치모네의 적들은 갑판 위에 무기를 꺼내놓고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이를 본 치모네는 말을 걷었고 전속력으로 달리던 로도스 사람들 배의 고물에 쇠갈고리를 던져서는 그 배를 자기 배의 이물에 단단히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 누가 뒤를 따를 새도 없이 한 마리 사자처럼 용감하게 로도스 사람들의 배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칼을 쥔 채 놀라운 힘으로 적들 사이에 뛰어들어 이쪽 저쪽으로 마치 양들을 무너뜨리듯 그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로도스 사람들은 무기를 내던지고서 거의 한 목소리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치모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군이여, 내가 키프로스를 떠나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손에 무기를 들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야 했던 것은 약탈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미워해서도 아니다. 나를 움직인 것은 내게는 아주 큰 것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순순히 양도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사소한 것이다. 그건 바로 내가 다른 누구보다 사랑하는 에피제니아다. 에피제니아의 아버지가 순순히 그녀를 주지 않으니 사랑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적으로 삼아 무기를 들고 그녀를 쟁취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파시문다와 같은 자격으로 그녀를 맞이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그녀를 나에게 넘겨주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로도스 사람들은 울고 있던 에피제니아를 치모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원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말이죠. 치모네는 울고 있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귀한 여인이여,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의 치모네요.
당신을 오랫동안 사랑했소. 그저 약혼을 했을 뿐인 파시문다보다 당신을 가질 자격이 더 크단 말이오. 치모네는 에피제니아가 자기 배에 오르는 것을 보고 나서 동료들이 로도스 사람들 물건에 전혀 손을 대지 않도록 한 다음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도스 사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치모네는 그렇게 소중한 전리품을 얻은 것이 세상 누구보다 기뻤지만 얼마 동안은 마음이 혼란한 그녀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키프로스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동료들과 의논했습니다.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그들은 크레타 섬으로 향했습니다. 거의 모두가 그랬지만 특히 치모네에게는 오래된 친척들과 새로운 친구들이 그곳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피제니아를 데리고 가도 안전하리라 여겨 뱃머리를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를 얻는 데까지는 그렇게 흔쾌히 치모네를 도와주던 운명의 여신이 사랑에 빠진 젊은이의 측량할 길 없는 기쁨을 돌연 슬프고 쓰디쓴 눈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치모네가 로도스 사람들을 놔주고 난 뒤 4시간도 안 돼 밤이 닥쳤습니다. 그날 밤이야말로 치모네가 한껏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던 밤이었는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폭풍이 불어와 날씨가 험악해졌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이고 바다는 광폭한 바람에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뭘 하든 배 위에는 서 있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치모네가 이 일로 얼마나 괴로웠을지는 물을 필요도 없겠죠. 신들이 그에게 희망을 허용한 것은 이전에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죽음을 더 고통스럽게 맛보여주려는 의도인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하게 고통스러워했죠. 하지만 그 누가 에피제니아만 했을까요? 그녀는 서럽게 울면서 배가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또 구슬피 울면서 치모네의 사랑을 저주했고 그의 정열을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이 이런 폭풍이 일어난 것은 뜻을 어기고 자기를 신부로 삼으려 했던 치모네가 분수도 모르고 욕망을 만끽하는 걸 신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 잘라 말하며 자기가 먼저 죽는 걸 보고 그 역시 비참하게 따라 죽을 운명이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한탄과 그보다 더한 것들에 휩싸여 선원들이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바람은 한층 더 거세졌고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로도스 섬까지 밀려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거기가 로도스 섬인지도 모르고 그저 목숨을 구할 생각으로 있는 힘을 다해 육지에 닿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에 운명의 여신도 친절을 베풀어 그들을 작은 만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치모네에게서 풀려난 로도스 사람들의 배가 조금 전에 도착한 터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하늘이 어느 정도 뿌옇게 밝아와 자기들이 전날 놓아주었던 배가 대략 화살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서야 그들은 로도스 섬에 도착한 것을 알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치모네는 뒤이어 일어날 일을 걱정하며 전력을 다해 그곳을 벗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든 여기보다 더 위험한 곳은 없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으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강한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그들은 그 작은 만에서 벗어나게 하기는커녕 싫든 좋든 그들을 육지로 떠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침 배에서 내리던 로도스 선원들에게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선원 몇 명은 젊은 로도스 귀족들이 머물던 근처 마을로 재빨리 달려가 에피제니아를 빼앗아 간 치모네가 다행히 저들처럼 여기 와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로도스 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대거 동원하여 서둘러 바닷가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옆에서 동료들과 배에서 내린 치모네는 근처 숲 어디론가 도망치려고 하다가 에피제니아와 함께 모두 사로잡혀서 마을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해에 로도스의 최고의 사법관 자리에 오른 리시마코가 일단의 군대를 이끌고 도시에서 달려와 치모네와 그 동료들을 모두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파시문다가 로도스 의회에 청원하여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에 빠진 가련한 치모네는 몇 번의 입맞춤을 끝으로 방금 전에 얻었던 에피제니아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에피제니아는 로도스의 귀부인들에게서 환영을 받았고 그 험한 바다에서 겪은 고생은 물론 납치되어 받은 고통까지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결혼식 날이 올 때까지 귀부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파시문다는 갖은 수단을 다 써서 치모네와 그의 동료들을 사형대로 보내려고 했으나 전날 로도스의 젊은이들을 살려보낸 일이 참작되어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아무런 위안도 희망도 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한편 파시문다는 다가오는 결혼을 서둘러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치모네의 희망을 너무 섣불리 꺾은 것을 후회했는지 운명의 신은 그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파시문다에게는 오르미스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인품은 형에 뒤지지 않는 청년이었죠. 그는 카산드레아라고 하는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리시마코가 이 처녀에게 뜨거운 연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 여러 사건들로 인해 결혼이 자꾸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려고 계획했던 파시문다는 오르미스다도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비용도 덜 들고 축하 분위기도 고조될 테니 아주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카산드레아의 부모와 협의를 했고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파시문다가 에피제니아와 결혼하는 바로 그날 오르미스다도 카산드레아와 결혼하기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시마코는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오르미스다가 카산드레아와 결혼하지 않으면 그녀를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시마코는 워낙 용이 주도한 사람이라 불쾌한 심중을 감추고 어떻게 하면 결혼식이 진행되는 걸 방해할까 생각하다가 그녀를 납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일은 그의 직책으로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았으나 막상 그런 직책에 있는 그로서는 지극히 명예롭지 못한 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결국 명예도 사랑에 굴복했고 나중일이야 어찌됐든 카산드리아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함께 실행할 동지나 취할 방법을 강구하다가 동료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치모네를 기억해냈습니다. 이 일에 치모네 이상 믿음직스러운 동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밤에 은밀히 치모네를 자기 방으로 오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치모네, 신들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를 마음껏 선사하는 최고의 존재들이지. 하지만 인간의 덕을 심판할 때도 지극히 현명하시다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침착하고 의연한 인간들을 가장 뛰어난 이들로 보고 으뜸의 상으로 보답하신다네. 내가 알기론 자네 부친은 상당한 재력가라고 하던데 신들은 자네가 아버지 집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자네의 덕에 대해 알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우선
자네에게 사무치는 사랑의 감정을 일으켜 무지한 짐승에서 인간에 이르게 하셨고 혹독한 운명에 이어 지금은 이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통해 자네의 영혼이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획득한 전리품으로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지 보고 싶으신 거라네. 그래서 자네의 영혼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신들은 이전에 그렇게 큰 기쁨을 주지 않았던 것만큼이나 이번에는 자네에게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지. 그러니 자네의 힘을 북돋우고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내가 그 선물이 뭔지 설명해 주려 하네. 바시문다는 자네의 불행을 기뻐하면서 자네의 죽음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자네가 사랑하는 에피제니아와의 결혼을 가능한 한 서두르면서 말일세.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던 운명이 자네에게 줬다가 곧바로 돌변해서 빼앗아버린 전리품을 즐기고 있단 말이야. 내가 믿듯 자네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나도 잘 안다네. 게다가 운명은 자네에게 가했던 것과 똑같은 모욕을 나에게도 주려 하네. 바시문다의 동생 오르미스다가 바시문다가 결혼하는 바로 그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카산드리아와 결혼식을 올리려 준비한다는 말일세. 따라서 이처럼 심한 문명의 모욕과 장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영혼과 행운의 힘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네. 우리가 칼을 휘둘러 길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두 여자 중 자네는 두 번째 전리품을 나는 첫 번째 전리품을 손에 넣었으면 하네. 아무리 감옥에서 나간들 자네 여자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건 자유가 아니야. 반대로 자네 여자를 되찾는다면 대단한 기쁨이 될 걸세. 나의 계획에 따르기를 원하네만 그렇게만 한다면 신들은 자네 여자를 자네의 손에 쥐어줄 거야. 이러한 말들은 길을 잃은 치모네의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치모네는 별로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리사마코, 자네가 생각하는 대로 자네의 계획에 나만큼 튼튼하고 강력한 동지는 얻을 수 없을 거네. 그러니 이 일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다면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어서 얘기해보게. 내 멋지게 힘을 발휘해보겠네. 그러자 리사마코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째 되는 날 두 신부가 저의 남편들 집으로 전날 밤을 보내러 갈 거야. 그러면 자네는 무장한 동료들을 데려가고 나도 가장 신뢰하는 친구들을 무장시켜서 저녁 때쯤 그들의 집으로 쳐들어가자고. 그리고 잔치가 열리는 중간에 두 여자를 내가 비밀리에 준비해둔 배로 납치하면 어떻겠나. 방해하는 놈들은 다 없애야지. 치모네는 이 계획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감옥에 얌전히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오자 두 형제의 집은 엄청난 규모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화려함으로 온통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리시마코는 빈틈없이 준비를 해둔 뒤 대기 중인 치모네와 그동안 동료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옷 속에 무기를 감추고 적절한 때를 노려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일행을 세 조로 나눠서 한 조는 필요할 때에 배에 오르는 걸 아무도 저지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항구로 보내고 다른 두 조는 파시문다의 집으로 향해서 한 조는 문 앞에 남아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치모네와 함께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에 이르니 새 신부들이 다른 여러 부인들과 나란히 식탁에 앉아 막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내달려 식탁을 뒤집어 엎고 각자 자기 여자들을 붙잡아 동료들의 손에 넘긴 다음 준비된 배로 즉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새 신부들이 비명을 지르며 울고 비슷하게 다른 부인들이나 하인들도 울부짖으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치모네와 리사마코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칼을 빼들자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순순히 길을 내주었고 그들은 계단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파시문다가 커다란 몽둥이를 손에 들고 내달려와 그들과 맞부딪혔으나
치모네가 용감하게 머리를 쳐서 깨끗하게 두 쪽을 내자 파시문다는 절명해서 발밑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오르미스다가 파시문다를 도우려고 달려들었지만 그 역시 치모네가 휘두르는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피와 비명과 울음과 슬픔으로 아수라장이 된 집을 버리고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으면서 그들의 전리품들을 데리고 배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배에 태우고 동료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여자들을 빼앗기 위해 무장한 일단의 사람들이 바닷가를 가득 채웠으나 그들은 힘차게 노를 저어서 예정된 항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크레타에 도착한 그들은 수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모네와 리시마코는 여자들과 결혼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고 그들의 전리품들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키프로스와 로도스에서는 이들이 벌인 행동에 대해 오랫동안 소문과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양쪽 친구들과 친척들의 중재로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추방되었다가 취문에는 에피제니아와 함께 키프로스로 돌아가고 리시마코 역시 카사드리와 함께 로도스로 돌아가는 식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나라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